코인 업앤다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주 코인 업앤다운 기사를 통해서 최근 급격하게 움직였던 디지털 자산 프로젝트와 차트 움직임 함께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기사들에서도 메타버스 관련 프로젝트들이 일부 있었는데요. 네. 우선 신규 상장 소식과 함께 상승세를 보였던 디센트럴랜드 프로젝트, 아까도 저희가 잠시 언급을 해주셨었는데요. 디센트럴랜드 현재의 차트 좀 자세히 분석해 주시죠. 네. 사실 디센트럴랜드는 앞서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재작년에 굉장히 각광을 받았었고 집중을 네. 받았었던 대표적인 글로벌 메타버스 기축통화였습니다. 특히 당시만 하더라도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와닿지 않았었고 메타버스 앱은 도대체 뭐지? 이렇게 궁금했던 분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우측 상단에 지금 있는 것처럼 이 안에서 뭔가 PC 기반에서 컴퓨터로 들어가서 내 아바타로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고 중요한 거는 저 각각의 공간들이 전부 다 가상 부동산 형식으로 해가지고 다 개인들한테 분양이 된 공간들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저 공간을 사서 저기서 가지고 다시 또 내가 광고를 한다든지 이걸 다시 또 재판매를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모델이 사실 기축통화로 움직였던 게 마나코인. 지금 방금 차트에서 지금 나와 있는 자료인데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가 한창 심했던 팬데믹 시대 때는 이 디센트럴랜드 프로젝트에 워낙 이제 사람들이 워낙 열풍이 있었었고 당시에 고점들이 굉장히 높았지만 현재는 굉장히 많이 조정이 돼가지고 과거의 회복점은 아직 회복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그건 좀 안타까운 상황이긴 합니다. 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이 굉장히 빠르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게 네. 몇 주간 유지가 되면서 이런 과거에 핫했던 코인들 과거에 굉장히 펀더멘털이 강하고 커뮤니티가 강했던 토큰들 중심으로 프로젝트들이 다시 또 리빌딩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디센트럴랜드도 비슷한 케이스로 지난 한 몇 주간 계속 상승세를 보이면서 특히 이제 최근에 일본 거래소인 비트뱅크에 새롭게 뭐 상장을 이제 발표를 하면서 굉장히 지금 저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큰 틀에서 봤었을 때는 아직까지 회복점이나 그런 회복점에 복귀하기에는 더 많은 이제 자금이나 유입들이 더 들어가야 하다 보니 뭔가 이 차트를 보고 뭔가 장기적인 투자보다는 오히려 이제 이런 디센트럴랜드의 플랫폼적인 부분, 특히 이 부분에 대해 컨텐츠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이게 신규 상장이 되는 것과 더불어서 어떻게 컨텐츠에 추가가 되는지 이런 걸 면밀히 같이 좀 복합적으로 분석을 하시면서 차트에 들어가실 것을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디센트럴랜드 프로젝트 함께 살펴봤습니다. 비트뱅크 상장 소식에 잠시 좀 상승세를 보였지만 2021년에 11월에 고점을 회복하기는 아직 좀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프로젝트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 대표 게임 개발사죠. 넷마블의 메타버스 기축 통화 마블엑스 관련 기사입니다. 디지털 자산 커뮤니티에서는 굉장히 기대를 많이 받았던 프로젝트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 차트 움직임 어떤가요? 네, 마블엑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국내에서는 특히 유명한 프로젝트입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언론에서 계속 다뤄졌던 위믹스 코인처럼 마블엑스도 넷마블의 기축 통화였었고 사실은 최근에 모두의 마블 2 메타월드라는 아예 완전히 해외 시장을 타겟으로 한 P2E 게임들이 연달아 계속 런칭이 되고 있고 나름 이제 언론에서 보니까 태국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1위를 달성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지금 해외에 있는 유저들은 P2E적인 개념 그리고 게임을 해서 거기 나온 보상으로 디지털 자산이 나오고 디지털 자산을 매도를 해가지고 게임에서 번 수익을 뭔가 실제 현금화할 수 있는 이런 문화들이 사실은 작년, 재작년부터 본격적으로 더 고도화되고 있고 이제 그 싸움은 단순히 이제 스타트업 수준에서 사실 뭐 엑시 인피니티와 같은 작은 게임에서만 국한된 게 아니라 넷마블 뭐 위메이드와 같은 대형 게임 개발사들도 이제 이 프로젝트에 동참하면서 실제 디지털 자산과 주식 그리고 글로벌 게임 이게 세 박자가 같이 아우르면서 프로젝트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디센트럴랜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해외 커뮤니티에서도 강하게 움직였었고 그리고 사실 비트가 한창 좋았었을 때는 그때 커뮤니티도 더욱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많은 차트의 움직임이 있었는데 지금 마블엑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해외에 나갔었더라면은 그리고 해외 시장 중심이었다면은 훨씬 더 크게 움직였었을 텐데 불구하고 지금 이제 국내 프로젝트로 약간 국한되고 있고 그리고 뭔가 마블엑스는 국내 프로젝트라는 그런 좀 낙인이 되어 있다 보니 굉장히 지금 초기에 받았었던 각광만큼은 지금 아직은 좀 동력을 잃고 있는 오히려 저희가 지난주에 코인 업앤다운 기사에 나갔던 거는 모두의 마블2가 출시됐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세는 더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면서 좀 다소 안타까운 움직임이 있는 부분은 아마도 이런 P2E적인 부분에 대한 국내 정책에 대한 법률적인 리스크 때문이지 않을까 그런 부분 좀 안타깝게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정부가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해서 규제 개선 조치에 착수를 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P2E 게임 시장 규제 리스크에 처해 있는 만큼 시세 반등이 조금 어려운 그런 모습 차트로 함께 확인해 보셨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프로젝트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죠. 다음 업비트 거래소에서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었던 하이파이 프로젝트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워낙 단기간에 상승을 했었다 보니 투자 유의 관련해서 기사문이 지난주에 나갔었습니다. 최근 차트 움직임 함께 보실까요? 네, 하이파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말 그대로 저 하이 파이낸스, 그래서 뭔가 NFT 담보대출이나 그런 디파이 담보대출 그런 걸로 해서 굉장히 유명했던 글로벌 프로젝트인데,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코인 업앤다운 기사문에 나갔던 것처럼 거의 46%에 달할 정도로 단기간의 급등은 사실은 일반적인 매수세나 일반적인 펀더멘털의 가치보다는 굉장히 큰 세력 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사실은 투자를 주의하라는 부분에서 기사였었고, 아니나 다를까 굉장히 단기간에 폭등을 한 만큼 굉장히 빠르게 조정이 된 이 부분을 사실 좀 유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이런 단순 단타적인 이런 부분만이 아니라 실제 프로젝트를 보실 때는, 특히 하이파이 같이 해외 프로젝트 같은 경우라면은 코인마켓캡에 가시면은 이 토큰이 상장되어 있는 다양한 거래소들, 그리고 각 거래소마다 있는 점유율들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하이파이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업비트뿐만이 아니라 바이낸스, 게이트IO, 뭐 비트트루, 또 MEXC, BKX, 쿠코인, 이게 굉장히 다양한 거래소들 국내 및 해외에 사실 균등하게 좀 상장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사실은 프로젝트 자체만 봤었을 때는 굉장히 좀 건전하다라고 판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중요한 거는 그 점유율도 보면은 업비트가 다소 높긴 하지만 바이낸스의 점유율도 12% 이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해외 커뮤니티들도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같이 볼 수가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단타적인 부분이나 이런 세력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 사실 좀 장기간으로 사실 차트를 좀 늘려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지금 보시면은 2021년 한창 불장이었을 때 앞서 보셨던 것처럼 디센트럴랜드, 엑시, 샌드박스 모두 다 2021년 하반기에 굉장히 핫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이파이 같은 경우라면은 그때의 고점 시세에 비해서 현재 시세가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은 사실 상황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보셔야 하는 게 지금 이런 디지털 토큰, 디지털 자산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다 비트코인의 그런 추세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 중요한 거는 지난 한 2, 3년간의 비트코인의 차트가 굉장히 폭등을 했다가 폭락을 하고 지금 다시 회복을 하는 세입니다. 네. 하지만 하이파이의 차트를 좀 늘려보시면은 그래도 나름 그런 폭등장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추세선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점, 그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좀 흥미로운 부분이었었고요. 다만 이제 보시면은 제일 하단 업비트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차트뿐만 아니라 밑에 보시면은 매수 매도 벽들이 있는데, 네. 지금 최근에 있었던 굉장히 빨간 이제 폭등했던 부분에 밑에 보시면은 빨간 바가 굉장히 높게 나와 있습니다. 저게 거래량인가요? 거래량인 거죠. 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네. 보시면은 매수가 계속 많은 거예요. 좀 유의미한 거래량이 들어왔다고 볼 수 그렇죠. 있겠네요. 지금 보시면은 원래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엇갈리면서 사실 움직이게 되는 게 일반적인 패턴인데, 지금 보시면은 빨간색 패턴이 조금 더 높아요. 네. 그리고 파란색이 좀 낮은 편이고, 이거는 매수를 계속 누군가 하고 있는 겁니다. 매수를 하고 있고 매수를 한 자가 매수한 만큼 매도는 아직 안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 이런 세력들이 오면은 뭔가 이분들은 저 단순 지금의 차트만이 아닌 앞으로 있을 비전, 앞으로 있을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는 좀 세력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 같이 연달아 보시면서 보시는 게 좋고, 예. 중요한 거는 아무쪼록 이런 단기적으로 뭔가 시세가 급등하는 프로젝트들은 급등한 만큼 빠르게 조정이 올 수 있다는 점을 네. 복합적으로 보시면서 프로젝트를 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예. 하이파이 프로젝트 단기 변동성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장기적인 추세선은 안정적인 모습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 하이파이 프로젝트 앞으로 어떤 호재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하이파이와 같은 토큰이나 디지털 자산의 금융 사업들입니다. 네. 사실은 이제 메타버스가 나오기 전에 그 직전에 디파이가 나오면서 디파이 담보 대출, 디파이를 담보를 하는 부분을 어떻게 스테이블하게 가면서도 수익을 줄 수 있는 이자 농장, 이런 프로젝트들이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핫했었던 프로젝트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굉장히 컸었고 이미 엄청나게 큰 폭풍이었던 분야가 한순간에 쪼그라들게 된 거는 사실은 루나테라 사건 때문에. 네. 왜냐하면 루나테라가 저는 굉장히 엄청 큰 팬이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기존 같은 경우라면은 뭔가 달러를 예치해 놓고
뭔가 예치금을 해서 예치금만큼만 뭔가 레버리지를 한다. 예치금만큼만 토큰을 발행한다. 이게 초창기 테더의 개념이었다면은 네. 루나테라 같은 경우는 뭔가 공급량을 시스템적으로 통제를 해가지고 뭔가 토큰 가격이 떨어지면은 공급량을 줄이고 시장에 있는 걸 매수를 하고 네. 공급량 만약 토큰 가격이 너무 올라간다 하면은 그걸 안정하기 위해서 매도를 걸고 다시 또 회수를 한다. 이런 거를 시스템적으로 설계를 한 게 루나테라였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안타까운 게 이 모든 시스템이 사실은 그 기반에는 거품이었다라는 게 사실은 좀 크게 큰 리스크였던 거고 그 거품을 공격을 받으니까 이 모든 게 사실은 허상 아니었냐라는 네. 게 사실 안타까운 부분이었는데 예. 중요한 건 그렇다 보니 그때 리스크 때문에 사실은 FTX까지 엮게 되고 FTX 때문에 사실은 트론 재단이나 이런 큰 메이저들까지도 사실은 네. 굉장히 여파가 커졌다 보니 현재는 아직까지 이런 하이파이와 같은 뭔가 토큰을 기반으로 한 금융사업 모델 뭔가 탈중앙화된 금융 모델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런 리스크 경험이 있다 보니 네. 선뜻 뭔가 제한을 하기도 선뜻 뭔가 권장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메타버스나 게임, P2E, NFT와 같은 경우는 커뮤니티 중심으로 가다 보니 큰 시장하고는 무관하게 커뮤니티로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지금 금융 같은 경우는 거시적인 경제나 거시적인 금리 시장에 워낙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 보니 네. 현재는 너무나도 불안정성이 시장에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이파이 같은 경우라면은 뭔가 펀더멘털적인 거나 시장이나 이런 추세선은 나쁘지 않고 그리고 해외적인 거래소나 해외 점유율도 높긴 하지만 이런 시장 이런 프로젝트의 그런 분야나 카테고리가 이런 탈중앙 금융 이런 쪽을 좀 슬로건으로 걷다 보니 네. 이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리스크를 해칭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재단에서는 어떤 식으로 포스트 루나, 포스트 FTX 사업 모델을 어떻게 전개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이거를 좀 길게 볼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펀더멘털을 제고할 것인지 이 부분은 좀 아직은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하이파이 프로젝트 아무래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탈중앙화 금융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거시적인 시장 전반의 활성화가 다시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은 지난 몇 주간 비트코인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특히 해외 메이저 거래소에서 상장되어 있던 프로젝트들이 단기간에 상승하는 추세가 자주 보였었던 것 같은데 지난주 저희 코인 업앤다운 기사에서 다뤘던 벨라 프로토콜 상승세를 보인 해외 프로젝트인데요. 차트 상황 함께 살펴보기 전에 먼저 벨라 프로토콜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벨라 프로토콜도 사실은 앞서 말씀드렸던 하이파이하고 굉장히 좀 비슷한 사업 모델입니다. 네. 특히 이제 용어 자체가 저희가 프로토콜이라고 많이 들어간 용어들은 대부분 다 디파이나 탈중앙 금융 관련 프로젝트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되게 편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 프로토콜이 왜 나오냐면은 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A 현상이 났었을 때 B를 만든다. B 현상이 났었을 때 C를 만든다. 이거를 미리 알고리즘을 설정을 해가지고 했다라는 게 이제 프로토콜이거든요. 네. 벨라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것도 한 2021년에 굉장히 각광받았던 프로젝트였고 저도 굉장히 좀 많이 관심 있게 봤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왜냐하면은 그때 제 기억에 벨라 프로토콜은 이제 디파이 플랫폼이고 A 코인과 B 코인을 묶어서 나오는 이자 농장으로 다시 수익을 벌게 하는 이런 부분인데 이게 각광을 받았던 게 바이낸스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바이낸스에서 스테이킹을 하는 팬케이크 거래소나 바이낸스 스테이킹 일드 파밍 이런 것들에서도 벨라하고 같이 제휴가 돼가지고 사업도 많이 했었고 네. 그리고 현재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벨라가 지금 제가 이제 그 차트 지금 보시면은 박스 이게 브라켓 표시해둔 것처럼 바이낸스에서 테더쌍하고도 묶어져 있지만 네. 바이낸스가 터키 오피스가 있는데 네. 터키의 현지 화폐인 터키 리라로 네. 직접 또 거래가 돼요. 벨라로. 그러니까 마치 한국에서 원화로 토큰을 살 수 있듯이 터키 같은 경우는 바이낸스 오피스를 통해 가지고 리라로 이제 토큰 거래가 되는데 벨라가 이제 리라쌍하고 이제 묶이다 보면서 훨씬 더 이런 펀더멘털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강화가 가던 타이밍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FTX, 루나테라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이런 탈중앙 금융에 대한 리스크로 인해서 사실은 굉장히 좀 위축이 된 그런 이제 상황이고 중요한 거는 최근에 그 갑작스럽게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지금 이제 보시는 게 그 지난 한 3주 정도의 빗썸에서 있었던 벨라 프로토콜의 시세 차트입니다. 예. 그럼 보시면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트도 중요하지만 그 차트 밑단에 보시면은 매수 매도에 대한 벽이 있는데 네. 보시면은 빨간색이 매수 벽이거든요. 매수가 굉장히 높고 순차적으로 매도가 들어가고 매수가 갑자기 들어갔다가 순차적으로 매도가 들어가고 예. 뭔가 좀 일정한 패턴 같은 게 그렇죠. 있어 보이네요.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뭔가 소액 투자들이나 일반적인 커뮤니티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전형적인 세력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네네. 중요한 거는 보시면은 이 일시적으로 매수가 일어나고 매도가 차근차근 일어난 거는 산 만큼 판 거예요. 산 만큼 팔고 산 만큼 팔고 또 산 만큼 팔고
그러다 보니 이거는 지금 장기적으로 투자로 가져간다라기보다는 네. 일시적인 지금 매도 패턴이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좀 사실 봤던 거는 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젝트를 분석을 하실 때는 특히 해외 프로젝트들 같은 경우는 코인마켓캡에 들어가셔서 해외 거래소들, 점유율, 그리고 시세 차이 이런 거 좀 보셔야 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바이낸스에 상장되어 있는 쌍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바이낸스 주로 이제 벨라는 대부분 거래량이 바이낸스에 이루어지고 있고 네. 바이낸스 테더쌍이 있고 벨라 테더쌍이 있고 벨라와 터키 화폐인 리라쌍이 있습니다. 예. 근데 두 개가 보니까 0.9불 그리고 0.8불. 그러니까 이 안에서 사실은 지금 프리미엄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거래소 내에서 네. 이 쌍들 간에 지금 프리미엄이 나고 있습니다. 음. 제가 봤었을 때는 그런 단타성 차익 거래 목적으로 뭔가 한 음. 몇억, 몇십억 정도를 지금 계속 넣으면서 매수, 매도, 넣어서 매수, 매도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아닐까. 저희가 아마 시청자분들 아실 수도 있는데 예전에 한창 그 김치 프리미엄 네. 이런 얘기도 약간 이런 패턴인 거죠. 예. 뭔가 여기 이 거래소와 이 거래소 간에 상장되어 있는 토큰은 동일하지만 네. 일시적인 거래량의 불일치 때문에 가격이 음. 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런 걸 역산 이용을 해가지고 예. 단타성으로 수익을 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갭은 빠르게 그 갭이 축소가 될 수밖에 없다 보니 특성상 그러다 보니 이 갭을 보고 투자를 하신다든지 이 갭 때문에 거래량이 늘어난 걸로 들어가시는 거는 굉장히 좀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럼 아쉽게도 저렇게 단타성 차익 거래 목적으로 보이는 저 차트가 네. 단기성 호재가 있어서 이렇게 좀 상승했던 건 아니라고 봐야 그렇죠. 될까요? 이제 저런 것들은 뭔가 크게 펀더멘털을 올리는 호재 기반의 거래라기보다는 네. 단타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들어간 음. 부분이 보이고 특히 이제 음. 우측 지금 하단에 보시면은 실제 지금 벨라 프로토콜의 그 빗썸 내에서의 거래량을 보면은 하루 거래량이 한 7억 정도밖에 되지 않다 보니 네. 거래량 자체가 큰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럼 뭔가 이런 7억 정도의 그런 세력이 샀다 팔았다 하는 정도고 그 목적은 이런 단타성인 거였기 때문에 뭔가 호재 중심이라든지 펀더멘털을 보고 장기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보기에는 좀 다소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다룰 코인 업앤다운 기사 분석은 제노 토큰입니다. 제노 토큰 빗썸 거래소에서 유의 종목으로 지정되면서 시세가 계속 하락을 하던 프로젝트였는데 먼저 차트 분석해 보기 전에 제노 토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제노 토큰도 마찬가지로 그런 가 앞서 말씀드린 탈중앙 금융은 대부분 코인 대 코인, 토큰 대 토큰쌍으로 이자 농장하는 거라면 제노 토큰은 이제 비슷한 모델이긴 하지만 NFT 중심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NFT를 담보로 대출한다든지 이런 부분의 사업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빗썸의 유의 종목이 나오면서 그 실제 빗썸에서 발표했던 부분은 제노 토큰이 가지고 있는 로드맵들이 계속 지연되고 미행되어 있고 또 마일스톤도 계속 좀 수준이 너무 낮다. 이러한 판단들 때문에 사실은 유의 종목이 지정이 된 지 벌써 좀 됐고요. 네. 이거에 대한 최종 발표가 사실은 상장 폐지 발표가 사실 나가지고 예. 이제 아예 못이 지금 박혀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 사실은 이제 투자자분들은 당연히 이런 발표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지금 차트를 보시다시피 유의 종목이 나왔을 때 이미 한바탕 내려갔다가 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5월 8일 날 이제 거래 종료 예정 발표가 나오면서 예. 더 지금 하락을 해가지고 지금 거의 지금 제노 토큰의 거래 가치는 거의 밑바닥에 지금 간다는 좀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아, 네. 그러면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크게 손쓸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네, 그렇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예전 같은 경우라면은 과거에는 이제 이런 상장 폐지가 나고 유의 종목이 나도 여기서 사실 또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좀 간혹 있으셨어요. 왜냐하면 네. 입출금이 막히니까 음. 이 안에서 이제 저희가 말하는 가두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네. 그 안에서 막 움직이시는 게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게 점점 이제 디지털 자산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는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뭔가 단타성이나 이런 전문가분들이 아니라 일반적인 분들이 장기적인 비전을 보고 투자하는 분들이 많아졌다 보니 이제 이런 유의 종목이 나오고 최종 상장 폐지가 나오면은 가치는 계속 빠르게 하락을 되고 있는 게 최근 추세들이다 보니 이런 이미 발표가 확정이 난 프로젝트들은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보셔야 하는 부분을 권장드리고 이미 이걸 투자하신 분들이 있다면은 지금이라도 매도를 하는 거가 낫지 않을까. 혹은 그게 아니라면은 뭔가 이제 국내에서는 상장 폐지가 되지만 해외 쪽의 프로젝트들이 또 있을 수 있다 보니 이런 재단에 밀접한 그런 로드맵이나 앞으로의 상장 추가적인 발표나 이런 부분들에서 민감하게 움직이시면서 그런 투자금들을 빠르게 해칭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수립하실 것을 좀 권장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코인 업앤다운에서는 펜버스의 황동우 대표와 함께 다양한 프로젝트 분석 그리고 국내 및
해외에서 바라보고 있는 메타버스 산업의 동향까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네, 저희 코인 업앤다운은 다음 주 또 다른 주요 분석 포인트를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코인 업앤다운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